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평소 생각이 멈추지 않고 그 행동을 꼭 해야만 하시나요? 불안, 긴장, 숨막힘, 흉통, 그리고 걱정으로 힘드신가요? 일을 멈출 수 없고 쉬는 게 괴로우신가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성인 ADHD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흔히 ADHD로 명명되는 장애는 1980년 DSM-3에 정식으로 용어가 등재되면서 그간 성격 장애로 치부되었던 많은 증상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발달한 뇌과학의 공헌으로 지금까지 일부 아동에게 국한되었던 ADHD가 본질적으로 뇌의 이상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죠. 여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6.76%가 겪는다는 ADHD 증상이 인식 부족과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거의 진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국내 성인 ADHD 치료율은 2017년 기준으로 0.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아무도 모르는 나의 ADHD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황혜성 원장의 경험을 토대로 재구성된 성인 ADHD 대중서입니다. ADHD의 개념과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편견, 그리고 자가진단표와 대표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항목과 대표 사례 몇 가지를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HD에 관한 편견을 내려놓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들으시기 전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나도 과연 ADHD가 아닐까? 여기까지 책을 읽은 독자라면 많은 부분에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증상들을 발견할 것이다. 현행 진단 기준에 맞는 뚜렷한 ADHD, 소아에서 진단되어 온 전형적인 ADHD는 그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현행 진단 기준에 맞지 않는 경미한 ADHD, 많은 수의 성인 ADHD는 어떤 특이하고 두드러진 증상이 있기보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자주 겪는 정도일 수 있다. 구별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ADHD 증상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다. ADHD가 주로 어려움을 겪는 실행 기능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기능이고 누구나 상태가 안 좋다면 해당 기능의 저하로 인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못 잤을 때 꾸벅꾸벅 졸거나 집중이 어려운 건 정상적인 반응일 것이다. 걱정할 만한 일로 불안해지는 건 역시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사소한 일에 필요 이상의 걱정이 반복된다면, 생각이 끊이지 않아 걱정을 떨칠 수 없다면, 이유도 없이 항시 불안하고 긴장이 된다면 이는 증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 제시하는 증상들을 한두 가지 가지고 있다 해서, 그리고 몇 차례 발생했다고 해서 성인 ADHD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인용 ADHD 자가보고 척도 증상 체크리스트 V1.1
현재 병원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는 성인용 ADHD 자가보고 척도 증상 체크리스트 ASRS V1.1은 DSM-5가 나오기 전 DSM-IV-TR의 진단 기준을 기반으로 임상가와 환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ADHD의 명확한 진단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세계보건기구와 레나드 아들러를 비롯한 정신과 의사, 연구자들로 구성된 성인 ADHD 워크그룹이 개발에 참여했다. 체크리스트는 전체적으로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다시 목적에 따라 파트 A와 파트 B로 나뉜다. 파트 A의 6개 문항은 ADHD 여부를 가장 잘 예측하는 문항들로 이 중 4개 이상이 어두운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 ADHD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외에 파트 B의 12개 문항은 증상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부분이다. 독자들은 ASRS V1.1을 통해 성인 ADHD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좀 더 심층적인 임상 면접이 필요한지 여부도 알 수 있다. 파트 A를 채점할 때 검게 칠해진 부분에 표시한 문항수가 4개 이상이면 성인 ADHD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문의에 의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파트 B의 점수는 환자 증상에 대한 추가 단서를 제공해주며 전문의로 하여금 좀 더 정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해준다. ADHD를 가장 잘 예측해주는 것은 파트 A의 문항들이며 선별 도구로 사용하기에 제일 적합하다. 아래의 질문을 읽고 오른쪽 평가 기준에 맞춰 답하십시오. 답하실 때에는 지난 6개월 동안 귀하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는지 가장 잘 설명하는 칸에 X표하십시오. 1.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3.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4.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5.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6.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7. 지루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 부주의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8.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주의 집중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9. 대화 중 특히 상대방이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에도 집중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10. 집이나 직장에서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어디에 두었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11.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소음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12. 회의나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계속 앉아 있어야 함에도 잠깐씩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습니까? 13. 안절부절 못하거나 조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14. 혼자 쉬고 있을 때 긴장을 풀거나 마음을 편하게 갖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15. 사회적 상황에서 나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16. 대화 도중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끼어들어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까? 17. 차례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18. 다른 사람이 바쁘게 일할 때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강박장애,
생각에 멈추지 않고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강박장애는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ADHD에서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며 일부 경우에는 ADHD의 증상 중 한 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강박증이 주 방문 원인이었던 ADHD. 아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무언가 잊을까봐 두려워 항상 메모를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공부를 하다 중요한 게 있으면 메모를 해 필통에 보관했고 나중에 메모를 보면서 떠올리곤 했다. 가볍게 시작된 습관은 점점 심해져 메모의 양이 늘어났고 오히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대학 졸업 후 연기를 배웠다. 처음에는 메모를 하는 습관이 도움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연기를 보며 자세히 적은 내용, 내 생각을 정리해 어떻게 연기를 할지 하는 내용들, 평소 많았던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메모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나친 분석이 감정 표현에 방해가 됐던 것인지 연기에 대한 분석이나 관찰력은 좋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나 상대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려 노력했지만 노력할수록 지금 하는 방법에 집착하게 될 뿐이었다. 메모들은 지나치게 세세해져 갔고 그중 일부만 지켜지지 않아도 무기력해져 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나중에는 간단한 일 하나조차 메모로 계획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었다. 하루의 절반은 메모를 썼고 절반은 메모를 확인했다. 정작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에 있을 때는 그저 자리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했다. 이조차 하지 않으면 생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꿈에 대한 생각, 과거 일들 등 다양한 생각이 멈춰지지 않아 쉬면서도 피곤했다. 최근에는 연락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대화 중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직설적으로 말했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나 소리를 질렀기에 대부분의 대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 최근에는 집에서 지내며 열감, 더위, 땀이 자주 발생하였고 밤에는 다리의 저림과 가려움이 생겨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거에 없었던 습관들이 생겨 하루에 손을 수십 차례 한 번에 비누로 오랫동안 꼼꼼하게 닦으며 피부 건조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메모를 할 시간이 부족해지자 매우 불안해하였다. 강박증으로 내원하였지만 ADHD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몇 약물을 처방받았다. 열감과 저림이 호전되며 잠을 잘 자게 되었고 메모와 손 씻기, 멈추지 않는 생각, 그리고 내재되어 있던 조급함이 줄어들어 다른 일을 시도할 수 있었다. 초반에는 편안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짧았고 생각이 부분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더 편안해지고 효과 시간도 더 길어졌다. 주 증상은 뚜렷한 강박사고와 행동이지만 과도한 계획과 무기력감, 열감과 하지불안 증후군, 멈추지 않는 생각,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동반되어 있었다. 강박 증상들이 ADHD와 별개로 존재하였던 것인지 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본 환자의 경우 ADHD 약물만으로 강박 증상이 호전되었다. 모든 강박증이 ADHD와 연관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연관된 강박증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무책임한 이야기지만 이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필자의 역할이 아닌 것 같다. 국내외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진행해야 될 부분이며 필자는 이렇게 ADHD 약만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었으니
고려해보자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역할의 한계인 것 같다. 불안장애, 불안, 긴장, 숨막힘, 흉통, 그리고 걱정으로 힘들어요. 불안장애는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여러 정신과적 문제는 ADHD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ADHD가 불안을 유발하고 불안이 ADHD의 특성을 악화시킨다. 그런데 불안으로 ADHD에 대응하는 경우도 보인다.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긴장, 숨막힘, 불면증. P는 20년간 불면증이 심하다고 하였다. 수면제, 술, 다양한 시도에도 효과는 부족했다.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숨이 막혔다. 의욕적으로 일하던 평소와는 달리 무기력하고 조금도 집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1년 반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수면, 불안, 약의 효과, 부작용이 널뛰게 했다. 몇 주 잘 자다 몇 주는 2, 3일에 하루씩 잠을 잤다. 모든 종류의 수면제에 잠을 못 자다가 가벼운 약에 종일 잤다.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며 무기력했다. 그럼에도 직장에서 일 처리가 우수해 스카우트 제의가 여러 곳에서 들어올 정도였다. 장기간의 치료와 상담, 고용량의 약물 변경을 겪으며 그제야 ADHD 여부를 고려해 보았다. 항시 과집중하며 바쁠 때는 하루 이틀 밤샘은 기본이었다. 흥미없는 일은 애초에 해본 적이 없어서 집중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다. 그 외 진단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으나 ADHD를 시사하는 많은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 운동 관련 증상이 유독 뚜렷했다. 조급함이 덜해지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편안해졌다. 생활이 일정해지면서 기존에 복용하던 수많은 수면 약물이 한 종류로 줄었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중단되었다. 직업 특성상 밤을 새는 시기에는 잠시 수면 약물이 2종류로 늘어났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휴식을 유지하면서 급한 일이 끝나면 회복되었다. 피에 대해 가끔 생각이 드는 것은 예상이 어렵다는 것이 불안을 증폭시킨 것 아닐까 하는 점이다. 수면도 약의 효과도 능력도 변동이 많다 보니 예상이 어렵다. 예상이 어려운 것은 불안하고 과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대비를 낳지 않았을까. 종종 유사하게 생활이 매우 불규칙한 분을 볼 때 드는 생각이다. 일 중독. 일을 멈출 수 없고 쉬는 것도 괴로워요. 중독은 어떤 것을 지나치게 하고 끊어내지 못해 괴로운 것이다. 온갖 것에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은 누구나 중독이구나 할 것이다. 게임 중독은 중독인가 아닌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일은 열심히 하는 것과 중독의 구별이 참 어렵다. ADHD의 고정관념과 실제 ADHD에서 가장 다른 점은 일중독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점이 아마 가장 ADHD에서 흔한 강점이 아닐까 싶다. 일을 열심히 하거나 설령 약간 힘들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잘 견뎌낸다면 치료할 필요 없다. 하지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며 일을 못하게 되거나 왜 힘든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다
라고 느낀다거나 우울하고 불안해 견디기가 힘들다면 이는 본인도 주변 사람도 정신과 의사조차도 찾기 어려운 일 중독인 경우가 있고 ADHD일 수가 있다. 이 경우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울감, 불안감, 수면장애, 폭식, 알코올 중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만 주목을 한다면 나아지기 어려운 것 같다. 또한 정신과 의사만으로, 약물만으로 나아지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ADHD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시도에는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ADHD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어떻게 조절해 나가야겠다는 결심, 실제 환경의 조정,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 중 여러분들이 일중독 성향을 보였다. 본 단원에서는 여기에 더해 한 사례만을 추가로 소개한다. 태생적이고 가족적인 선후천적 중독. 유는 박사 논문을 준비 중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불안과 초조함, 무기력 등으로 내원하였다. 평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성향으로 할 일이 주어지면 완벽해질 때까지 그 일에 몰두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 새벽 늦게까지 하다가 쓰러지듯 눈을 2시간 붙이고 일어나 일을 했다. 항시 연구실에 있는 모습을 보이며 교수님이 집에 가라고 권유할 정도였다. 스스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던 중 최근 연구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고 어지러우며 쓰러지는 것이 매일 지속되어 내과 진료를 받았다. 내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며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과거 8년 전에도 비슷하게 무기력함, 답답함을 겪어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있었다. 우울증 진단하에 항우울제를 복용했는데 답답한 것은 나아졌지만 머릿속에 생각이 멈추지 않으며 밤새 며칠씩 쉬지 않고 일하다 쓰러져 조울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조절받았고 이후 3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 괜찮은 것 같아 약을 중단하고 지냈다. 새로 방문한 정신과에서 항우울제와 양극성 장애 약물,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며 숨막히는 증상이 잠시 나아졌다. 하지만 퇴근 후 짧은 휴식 중 자주 눈물이 나와 당황스러웠다. 평소와 다르게 술을 찾게 되었고 퇴근 후에는 맥주 2-3캔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또한 일을 하다 가끔 숨이 안 쉬어지는 공황 발작이 발생하였고 멍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늘어났다. 약을 먹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려 노력해도 전만큼 일이 되지 않았다. 일은 그나마 죽을 힘을 다해 조금씩 해나갔으나 집안일은 손도 댈 수가 없어 쌓여만 갔다. 동생과 함께 살며 평소에는 깔끔하게 지내려 노력하고 주말에 조금이나마 집안일을 도와주었는데 주말 하루는 거의 20시간 넘게 잠을 자며 꼼짝하지 않았고 하루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연구실에 나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나마 하려는 날에도 해야지 생각만 하며 누워있다 손도 대지 못했다. 결국 동생은 참다 못해 집을 나가 따로 살게 되었다. 혼자 살면서 집은 더러워져만 갔다. 유는 한번 집중을 하면 6-8시간이 기본이었다. 끝까지 화장실을 참다가 뛰어가는 일이 일상이었고 밥이나 간식도 거의 먹지 않으며 일을 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체질인 것 같았다. 조금이라도 쉬려 하면
머릿속에 일 생각이 끊이지 않아 괴로웠고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이 더욱 편안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쉬지 못하는 것도 ADHD의 특성이라 하며 약물 복용을 권했다. 의구심이 들었지만 약을 변경해 복용하자 조급하고 초조한 느낌이 이전보다 약간 덜해졌다. 하지만 한 주 잘 지내다가 다시 밤새 며칠씩 일을 하다 퍼지고 자책을 하다 간신히 회복해서 일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런 자신의 성향을 멈출 수가 없었다. 사망한 유의 부친은 그의 롤모델이었다. 누구보다도 일과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자녀들도 자신만큼 열심히 하라고 교육했다. 부친은 자녀들이 아는 한 거의 쉬는 일이 없었고 이런 성향을 유와 동생에게도 강요했다. 동생은 따라오지 못해 포기했고 못났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유는 간신히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만족을 하시지 못했고 어쩌다 통화를 하면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며 성과에 대해 질책하였다. 아버지는 암이 발견된 후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유는 필자와 대화를 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부친도 ADHD의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부친은 열심히 하고 많은 성과를 냈지만 행복해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조금씩이나마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만들려 해보았지만 쉽지 않았다. 평소 자는 시간을 5시간으로 늘렸다가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며칠 밤을 새다 알아눕는 일이 반복되었다. 수많은 ADHD에서 일중독 성향을 보이지만 유의 사례는 유독 뚜렷한 경우이며 부모의 ADHD가 유전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후천적 영향까지 주었던 것 같다. ADHD는 유전적 성향이 매우 강하고 가족 중 한 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있든가 아니면 유사한 성격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반대로 가족 내에서도 ADHD의 특성이 정반대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